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현진건의 고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 현대소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소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읽으면서 얘가 어떤 구조를 취했고 어떤 서술 방식을 취했으며 각 단락별로 어떤 상황이고 주인공은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지를 파악해 가면서 읽으면 소설은 이제 끝나는 건데요. 자, 그런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소설이 여로형 구조라는 것 한번 미리 알려주고 갑니다. 여로형 구조이면서 액자식 구조라는 거, 액자식 구조. 여로형 구조라는 것은 여행의 길을 따라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이것을 여로형 구조라고 했죠. 그럼 소설에서 여로형 구조를 취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로형 구조이면 인물이 여행한 발걸음에 따라서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훨씬 더 사실감 있게 전달할 수 있고 현장감 있게 전달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삶을 조금 더 사실적으로 그죠? 전달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거예요. 액자식 구조라는 것은 액자 밖에 이야기가 있고 액자 안에 이야기가 있으면 액자 안에 이야기가 중심 내용이면서 주제를 전달하는 걸 거예요. 그러면 액자 밖의 이야기를 우리는 뭐라고 했죠? 외부 이야기, 외화라고 했고 내부 이야기를 내화, 액자 안의 이야기, 이게 바로 주제를 전달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액자 밖의 이야기와 액자 안의 이야기는 서술자의 위치, 서술자의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소설은 액자 밖의 이야기와 액자 안의 이야기의 서술자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달락을 봅시다.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 중에서 생긴 일이다. 나는 나와 마주 앉은 그를 흥미있게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그러면 나가 나오니까 서술자의 위치는 작품 안에 있죠. 그래서 1인칭 시점이 되겠네요. 그를 매우 흥미있게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두루마기 격으로 그를 지금 바라보는 광경이에요. 기모노를 둘렀고 그 안에는 옥양목 저고리가 내어 보이며 아랫도리엔 중국식 바지, 그러니까 상국의 옷을 다 입은 그를 화자가 관찰하고 있네요. 그는 동양 상국 옷을 한 몸에 감은 보람이 있어 일본 말도 곧잘 철철 데이거니와 중국말에도 그리 서툴지 않은 모양이다. 도꼬마 때 오이데 데스까? 하고 첫 마디를 걸다니만 도쿄가 어떠니 오사카가 어떠니 조선 사람들은 고추를 끔찍이 많이 먹는다는 등 일본 음식은 너무 싱거워서 처음에는 속이 니역거렸다는 등 횡설수설 짓거리다가 일본 사람이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짧게 끄는 꼿꼿한 윗수염을 비비면서 마지못해 까댁까댁하고 고개와 함께 소데스카란 말 한마디로 코 대답을 할 따름이다. 그러니까 이 그가 일본 사람에게 말을 시켰는데 마지못해 그 일본 사람은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네요. 잘 받아주지도 않음에 그는 또 중국인을 붙들고서는 실랑이를 하였다. 니샹날치 니싱스머 하고 덤벼보았으나 중국인 또한 그 기름 낀 뚜한 얼굴에 수수께끼 같은 웃음을 띌 뿐 별로 대꾸하지 않았건만 그래도 그는 무어라 연해 웅얼거리면서 나를 보고 웃어 보인다. 그것은 마치 짐승을 놀리는 요술쟁이가 구경꾼을 바라볼 때처럼 훌륭한 재주를 갈채해 달라는 그의 웃음소리. 나에게. 그러니까 그는 자신이 일본말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중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나는 쌀쌀하게 그의 시선을 피해버렸다. 그 주접되는 꼴이 어줍지 않아 밉살스러웠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그를 흥미있게 바라보았는데 갈수록 밉살스러웠다. 나의 그에 대한 감정의 변화가 있는 거고요. 자, 가달락을 보니까 서술자는 작품 안에 있는데요.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주로 그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네요.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락 읽어보죠. 그러자 그의 신세 타령의 실마리는 풀려나왔다. 그가 나를 보고 말을 시키는 거죠.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딴 동리였다. 한백호 남짓한
그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둔토로 말하면 사사집 땅을 붙이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한 땅이 아니라는 거죠. 사사집 땅보다 얻는 것이 후했대요. 그래서 역둔토는 뭘 말하는 거예요? 국가 소유의 공유지임을 알 수 있죠. 공유지를 빌려 땅을 파먹으면 농사를 지면 훨씬 더 떨어지는 것이 후했다고 그의 고향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넉넉지는 못할지언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누가요? 그의 이야기니까 그가요.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그 땅은 전부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 동양척식 주식회사 하면 언제적 기구죠? 일제강점기 때 경제 수탈을 위한 도구였으므로 여기 이유는 뭐야? 일제강점기를 말하는구나. 그럼 그 이전에는 일제강점기 이전의 시간들을 말했구나라는 것 확인할 수 있네요. 직접으로 회사의 소장료를 바치게 되었으면 그래도 나으련만 소위 중간 소작인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저는 손해. 그래서 저는 누구겠어요? 지시대명사. 그를 말하겠죠. 흙 한번 만져보지도 않고 동척엔 소작인 노릇을 하며 여기서 저는 그가 아니고 누구예요? 중간 소작인을 말하네요. 흙 한번 만져보지 않고라고 했으니까요. 동척엔 소작인의 노릇을 하며 실작인은 농사짓는 사람이니까 그와 같이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사람을 말할 거예요. 자, 그에게는 지주의 행세를 하게 되었다. 동척의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에게 긁히고 보니 실작인, 그러니까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은 소출의 3알도 떨어지지 않았다. 3%의 이윤도 얻지 못했다는 얘기. 그로 죽겠다 하는 소리는 중이 연부라는 것처럼 그들의 입길에서 오르내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죽겠다는 말이 절로 나왔다는 얘기네요. 남부여대하고 타초를 의리하는 사람만 늘고 동리는 점점 쇠진해 갔다. 남부여대하고 무슨 뜻이요? 남자는 등에 지고 여자는 머리에 이고 뭐하는 상황? 유랑하는 상황. 유랑민을 빗대서 하는 말이죠. 남부여대. 유리하는 사람, 떠도는 사람만 늘고 동리는 점차 쇠진해 갔다. 이 마을이 점차 사라져갔다라는 얘기죠. 왜? 이렇게 유랑민이 생겨났으므로 더 이상 이 마을에 사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지금 어떤 내용이야? 그의 이야기죠. 그죠? 그의 이야기니까 또 다른 이야기죠. 그의 이야기를 나의 시선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자가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으므로 여기는 지금 내부 이야기라고 하면 맞겠네요. 왜냐하면 외부 이야기에서 내가 그를 만났죠. 그래서 외부 이야기에서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었죠. 그리고 나에서는 내부 이야기인데 나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서술자가 죄다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를 포함한 이 소작인들의 이런 안타까운 처지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내부 이야기는 뭐야? 전지적 작가 시점이구나 라는 것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기역 니은이 밑줄이 그어져 있죠. 그럼 기역 니은에 관한 문제를 풀고 갈까요? 니은은 아직 안 나온 상태고 기역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갑시다. 죽겠다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다라는 얘기가 문제를 보니까 26번에 나와 있네요. 26번 기역에 관한 문제 풀고 갑시다. 기역의 원인이 되는 당시 시대 상황 뭐라고요? 일제강점기였습니다. 동척과 중간 소작인의 가혹한 수탈 맞네요. 자, 동양촉식 주식회사와 중간 소작인이라는 사람이 생겨서 소출에 3알도 얻지 못했다라고 했으니까 1번이 맞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다단락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가는 외부 이야기였고요. 나는 내부 이야기 그의 사연이었습니다. 계속 봅시다. 다단락. 지금으로부터 9년 전 그의 이야기가 계속되네요. 17살 되던 해 그의 나이는 실상 26이었대요.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늙게 하는지라고 했으니까
실상은 26세인데 더 늙어 보인단 말을 하고 싶었던가 봐요.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다.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3알도 안 남아서 남부 여대하고 타초로 유리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했는데 그의 가족도 간도로 유랑했다는 얘기네요. 간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쫓겨가는 운명이거든. 어디를 간들 신신하랴 신신하다가야 신세가 좋다라는 뜻인데 신신하랴라고 서리를 통해 드러냈으니 신신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곳에 비옥한 전야도 그들을 위하여 열릴 리가 없었다. 조금 좋은 땅은 먼저 간 이가 모조리 차지하였고 황무지는 많다나 그곳 당도하던 날부터 아침거리 저녁거리 걱정이라 무슨 형세로 적어도 1년이란 장구한 오랜 세월을 먹고 입어가면 거친 땅을 풀 수가 있으랴 풀 수가 없었다. 먹고 살기가 급급해서 라는 이야기죠. 남의 밑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보니 가을에 대해 얻는 것은 빈주먹뿐이었다. 그러니까 목숨조차 잊기 힘든 상황. 이태 동안, 이태는 2년 동안이란 얘기죠.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텨갈지 그의 아버지는 우연히 병을 얻어서 아버지는 2년이 지난 후에 병을 얻어서 외로운 혼이 되었다. 사망했어요. 간도로 간 지 2년 만에 사망했죠. 그래서 19살밖에 안 된 그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악으로 모진 목숨을 이어가는 중 4년이 못 돼요. 영양 부족한 몸이 누구? 어머니가 심한 노동에 지친 탓으로 그의 어머니 또한 사망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간도로 이주한 지 2년이 지나서 아버지가 사망하고 4년이 지나서 어머니도 사망했다. 는 그의 사연. 여기도 내부 이야기가 되겠네요. 내부 이야기 중에서 나달락은 이주했던 이야기, 다달락은 이주한 간도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야기를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라달락 볼게요. 썩어 넘어진 썩갈에 뚫뚫 구르는 주추는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헐어 젖혀놓은 것 같더마. 이거는 대화죠. 큰 따옴표가 있으니까 누구의 대화일까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기요. 100여 호 살던 동리가 10년이 못되어 통 없어지는 수도 있는기요. 후. 그러면 우리가 이 대화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9년 만에 그가 고향을 떠난 지 9년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죠. 그가 떠난 건 17세고 현재는 26살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라달락은 뭐예요? 그 9년 만에 10년도 못 되어 마을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 이야기임을 추론할 수 있죠. 현재 이야기니까 뭐예요? 외부 이야기인 거예요. 외부 이야기는 뭐예요? 나와 그의 대화였어요. 대화가 이어지는 거고, 그러면 중간에 이 이야기는 내부 이야기로서 그가 한 이야기를 서술자가 요약해서 제시해 준 부분이었습니다. 자 하고 그는 한숨을 쉬며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듯이 멀거니 먼 산을 바라보다가 내가 따라준 수를 꿀꺽 들이켜고 참 가슴이 터지더만 가슴이 터져 하자마자 굵직한 눈물이 두어 방울 뚝뚝 떨어졌다. 그가 눈물을 흘리고 있네요.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똑똑히 본 듯 싶었다. 이웃과 나는 이런 말을 했다. 그래, 이번 길에 고향 사람은 하나 못 만났습니까? 하나 만났구만, 단지 하나라고 했는데 이 니은의 의미를 한번 보면 그의 얼굴에서 조선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얘기한 건 뭘까요? 아마 대유법일 거예요. 조선의 얼굴 아니죠. 대유법이 아니고 그의 얼굴을 조선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이것은 그를 조선 사람 전체로 확대해서 본 거죠. 그러니까 조선의 얼굴은 그의 얼굴이고 그의 얼굴은 조선 얼굴이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조선 사람은 그와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고향을 잃고 여기저기 떠도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계속해서 보면 친척되는 분이던가요? 아니고만 한 이웃에 살던 사람이고만 그러니까 고향에 가서 딱 한 사람을 만났대요. 하고 그의 얼굴은 더욱 치밀해진다. 침울해진다. 여간 반갑지 않으셨겠어요? 반갑다마다 죽은 사람을 만난 것 같더만 더구나 그 사람 나와 까닭도 좀 있던 사람인데 나와 까닭이 있던 사람이래요. 까닭이라니 나와 혼인말이 있던 여자고만 나는 놀란 듯이 벌린 입이 닫혀지지 않았다. 그 신세도 내 신세만이나 아주 딱하더만 하고 그는 또 이야기를 계속했다. 여기는 이제 외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외부 이야기 라달락을 보았죠? 그럼 여기 니은과 디귿에 대한 문제를 풀어봅시다. 니은은 조선의 얼굴이었고요. 디귿은 까닭이었습니다. 그럼 이에 관한 문제가 니은 32번 문제 있네요. 자, 여러분도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밑줄 그은 부분을 읽으면 바로바로 가서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푸시길 바랍니다. 그럼 니은의 의미는 뭐라고요? 조선의 얼굴, 그와 권려의 얼굴 그 자체? 그건 아니죠. 아직 권려 이야기가 안 나왔고요.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조선인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33번 디귿의 구체적인 내용 까닭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까닭이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죠? 혼인말이 오고 가던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4번이라고 하면 맞겠네요. 그럼 다음 단락 계속해서 읽어보면 마달락 읽을 차례인데요. 그 여자는 자기보다 2살이나 위였는데 그러면 그 여자는 누굴 말해요? 앞에 나온 자신과 혼인말이 있던 사람을 말하겠네요. 한 이웃에 사는 탓으로 같이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자랐다. 그가 14살 적부터 그들 부모 사이에 혼인말이 있었고 그도 어린 마음에 매우 탐탁하게 생각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 처녀가 바로 그 여자죠. 17살 되던 해 벼랑간 간 곳을 모르게 되었다. 알고 보니 그 아비 되는 자가 20원을 받고 대구 유곽에 팔아먹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 소문이 퍼지자 그 처녀 가족은 그 동리에서 못 살고 멀리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 후로는 물론 피차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렇죠. 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 야유를 보냈겠죠. 그래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이번에야 빈터만 남은 고향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읍내에서 그 아내 될 뻔한 댁과 마주치게 되었다. 처녀는 어떤 일본 사람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다. 권녀는 20원 몸값을 10년을 두고 갚았지만 그래도 주인에게 빚이 60원이나 남았는데 빚이 더 불었죠. 몸에 몹쓸병이 들어 나이가 늙어져서 산송장이 되니 그러니까 일을 하지 못하게 되니 그렇게 되니까 주인이 되는 자가 특별히 빚을 탕감해주고 작년 가을에 놓아져서 현재는 일본 사람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내부 이야기죠. 내부 이야기인데 대상이 바뀌었네요. 그 여자의 이야기. 그래서 내부 이야기 2가 되겠습니다. 내부 이야기 1은 그의 사연. 내부 이야기 2는 권력, 그녀의 사연인데 모두 다 일제강점기에 고통스러운 삶을 산 사람들이죠. 다음 단락 봅시다. 암만 사람이 변하기로 어째 그렇게도 변하기요. 권려가 변했다는 거죠. 그 숱만 턴 머리가 훌렁 다 벗어졌더만 눈은 푹 들어가고 그이들 하던 얼굴빛도 마치 유산을 끼얹는 듯 핏기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권려의 외양 묘사를 통해서 그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녀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서로 붙잡고 많이 우셨겠어요? 눈물도 안 나더만 눈물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일본 우동집에 들어가서 둘이서 정종만 10병 때려 니고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술만 잔뜩 마시고 헤어졌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을 만큼 너무나 안타까웠다. 하고 가슴을 짜는 듯한 괴로운 한숨을 쉬더니만 그는 지난 슬픔을 새록새록 자아내어 마음을 새기기에 지쳤음이더라. 하고 이건 나의 짐작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서술자가 나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외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외부 이야기 1인칭 관찰자 시점. 이야기를 다 하면 뭘 하는 게요? 하고 씁쓸하게 입을 다문다. 나 또한 그쵸 1인칭 관찰자. 너무도 참혹한 사람 사리를 듣기에 쓴물이 났다. 자, 우리 술이나 마저 먹읍시다. 하고 우리는 주거니 받거니 한 되병을 다 말리고 말았다. 그는 취흥에 겨워서 어릴 때 멋모르고 부르던 노래를 읊지렸다. 멋모르고 부르던 노래 한번 볼까요? 벼썸이나 나는 전토는 신장로가 되고요. 자, 그러면 벼썸이나 나는 전토, 그 땅, 농사 짓던 땅은 신장로가 되었어. 이건 뭐죠? 일제강점기 변화된 농촌의 모습이죠. 그래서 신장로가 되었다는 것은 뭔가 근대화가 되었다는 거죠. 새로운 도로가 건설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위한 산업화가 아니고 일본인들이 우리의 식량을 수탈해 가기 위한 도구로 쓰인 거죠. 그래서 강제적 근대화가 이루어진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말마디나 하는 친구는 감옥수로 갔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감옥으로 갔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고요. 담배 따나 떠는 노인은 공동묘지로 갔어요. 담배 떼나 떠는 노인은 뭔가 좀 아는 노인들은 공동묘지로 사망했습니다. 인물이나 좋은 계집은 유각으로 갔어요. 아까 권려의 이야기처럼. 그러면 이가 부른 노래는 당대 일제강점기의 사회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네요. 그래서 소설을 읽다 보면 이렇게 노래를 삽입하거나 시를 삽입해요. 그래서 노래나 시를 삽입하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당대 상황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거나 혹은 등장인물의 심리를 혹은 정서를 보여주거나 주제를 암시하거나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노래 역시 일제강점기의 상황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인물의 심리, 정서 보여주죠. 이렇게 되었다는 한탄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주제를 암시하죠. 주제는 뭔데? 일제강점기에 핍박받는 우리 민족의 생활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24번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요. 1번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과거를 암시한다 라고 했는데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과거를 암시하는 거 가달락에서 그가 상국 옷을 걸친 것을 통해서 그가 유랑 생활을 했었음을 알 수 있고 권려의 모습이 뭐 이렇게 어떻게 윤기도 하나도 없이 변해버렸다라는 것을 통해 그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니까 맞는 거고요. 직접 제시 방법을 활용하여 사건 전개에 속도감을 더하고 있는 게 간데 자 그러면 직접 제시는 뭐고 간접 제시는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직접 제시는 뭐냐면 서술자가 직접 인물의 심리를 말해주는 것을 직접 제시라고 합니다. 그녀는 매우 슬펐다. 이렇게요. 그러면 반대로 간접 제시는 뭐냐면 서술자가 말해주지 않고 등장인물의 대화나 행동 혹은 묘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간접 제시라고 해요. 그러면 이 소설에서는요. 등장인물의 과거를 묘사를 통해서 보여줬죠. 그러니까 간접 제시가 드러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제시는 이렇게 서술자가 심리를 말해주는 것 플러스 지난 일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도 직접 제시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분석적 제시라고도 해요. 이 부분은 나와 다에 나와 있죠. 내부 이야기 여러 그와 권려의 사연을 대화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고 서술자가 요약해서 보여준 것 이것도 요약적 제시, 직접 제시라고 합니다. 그럼 간접 제시는 뭐라고요? 그의 반대말로 대화와 행동 묘사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 간접 제시를 똑같은 말로 뭐라고 하냐면
극적 제시, 장면 제시라고 합니다. 극적 대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장면 제시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지다, 나다, 해학과 풍자 기법을 사용하여 식민지 현실을 비판하였다라고 했는데 일단 식민지 현실을 비판한다고 볼 수 있죠. 주제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해학과 풍자라는 말은 맞지 않죠. 자, 해학과 풍자는 공통적으로 뭐야?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내용이 침울했으니까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는 없었죠. 그 다음 사투를 사용하여 인물의 개성을 드러낸다. 나달락이 있었나요? 나달락은 서술자가 요약해서 제시하는 부분이라서 자, 사투리 사용이 없었습니다. 다달락에 서술자가 본인을 대상화하여 사건을 중립적으로 다루었다라고 했는데 다달락은 내부 이야기로서 본인을 대상화하지 않고 그의 과거 이야기를 보여줬으므로 이거 아니고요. 중립적으로 보여준 것도 아니죠. 그가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주관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중립적이란 말은 객관적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어요. 내부 이야기가 그러니까 객관적, 주관적일 수가 없죠. 자, 그 다음 25번 풀어봅니다. 이 글에 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1번 보니까요. 나에게 웃어 보이면서 호감을 표현하고 있다. 맞죠? 가달락에 나왔고요. 외국어 능력을 이용해 외국인에게 접근한 거 가달락에 나왔고요. 일본인 중국인과 대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나달락, 가달락 마지막 부분에 나왔습니다. 복식 옷차림을 통해서 조선의 주체성을 드러내고 있지 않고 삼국의 옷차림을 했다고 했어요. 친화력이 있는 거죠. 남들에게 쉽게 말을 시키고 있으니까요. 외국인에게 말을 건네는데 주저함이 없다. 얘는 맞는 말이 될 거예요. 자, 다음 27번 한번 봅시다. 이 글을 바탕으로 서간도에 대해 나눈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많은 우리 민족들이 유랑을 했던 곳이죠. 조선에서 힘들게 살고 있던 사람들은 서간도를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서간도로 이주했을 거예요. 맞는 말. 그렇지만 먼저 간 사람들이 좋은 땅을 차지하여 모두가 비옥한 땅을 누릴 수 없었어. 아까 지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맞아. 그렇기 때문에 황무지를 개간해야 하는 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더구나 그런 어려운 환경 탓에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었죠. 부모 나왔습니다. 안타깝죠. 그 다음에 하지만 가을까지 버틴 사람들은 그래도 추수한 곡식들로 조금이나마 부를 축적할 수 없었어요. 아까 그의 과거를 통해서 4년이 지나도록 부를 축적하기는커녕 먹고 살기도 힘들었다고 했으니까 틀린 말. 28번 볼까요? 가에서 그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어요? 처음에는 호감에서 그 다음에는 비호감. 뭐죠? 밉살스럽다라고 했어요. 밉살 호감에서 미움으로 바뀌었다 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29번 나에 나타난 주된 갈등. 나는 내부 이야기로서 그의 참혹한 과거를 보여줬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가 힘든 거죠? 사회 구조적 모순, 즉 일제강점기라는 사회적 모순 때문에 생긴 것이니까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갈등, 인물의 갈등 유형에는 4가지가 있죠. 한번 복습해 보고 갑시다. 인물 간의 갈등이 있죠. 인물과 인물 간의 외적 갈등. 예를 들면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우는 거 이런 것. 그 다음 2번째는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 일제강점기라는 사회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 그 다음에 인물과 자연 간의 갈등이죠. 만약에 홍수가 났으면 그로 인해 힘든 상황이 빚어지면 인물과 자연 간의 갈등이라고 하고 5번째 인물과 운명 간의 갈등이 있어요. 우리 만약에 여기서 갈등하는 인물이 그라고 치면 그가 엄마 아버지 만약에 그가 이제 엄마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예요. 혹은 뭐 대통령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의 자식으로 태어나거나 서울대 교수의 자식으로 태어나거나 어쨌든 뭔가 이제 굉장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로 인해 자식이 겪는 갈등이 있겠죠. 이런 것은 자신이 바꿀 수 없는 운명이니까 인물과 운명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를 빼뜨렸느냐, 그거는 뭐야? 인물 혼자 겪는 내적 갈등이 있겠죠. 내가 짜장면을 먹어야 돼, 짬뽕을 먹어야 돼. 이것도 내적 갈등. 나는 서울대 가고 싶은데 현재 5등급이야. 이것도 내적 갈등. 이렇게 복습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30번. 이 글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네요. 1번 볼게요. 하나의 이야기 속에 다른 이야기를 넣은 액자식 구성 맞네요. 그 다음 이야기를 시간의 반대 순서로 하는 역순행적 구성 여기는 없었고요. 각 인물과 관련된 사건들이 교차하며 제시되는 복합 구성, 이런 구성은 거의 없습니다. 4번 공통된 주제를 여러 개의 이야기로 짜놓은 옴니버스식 구성, 여기엔 없고요. 각각 독립된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개별적으로 나열해가는 피카레스식 구성 없습니다. 자, 이런 피카레스식 구성은 주로 어디 전의 양식을 계승한 소설에서 많이 나오죠. 전의 양식을 계승한 소설.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 31번. 이 글을 드라마로 제작했을 때 감독이 요구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파악하는 문제죠. 1번 볼게요. 그와 걸려가 어린 시절에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이 사이좋게 지냈다고 했죠. 12살 때부터 맞고요. 그의 고향은 완전히 폐허가 된 마을을 찾아서 섭외하도록 하죠. 그래서 그가 9년 만에 고향을 찾아갔는데 폐허가 됐다고 말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고요. 권려의 모습을 보며 내부 이야기 두 번째, 권려의 모습을 보며 그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통해 확대해 보여주세요. 근데 그가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라고 했으므로 틀린 말. 권려는 고생에 찌들어 실제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이죠. 그와 권려는 읍내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깜짝 놀라는 연기 맞네요. 그 다음 33, 32 했고 34번. 리을과 바꿔 쓸 수 있는 어휘로 가장 적절한 것은, 리을은 우연히 마주쳤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조우가 우연히 마주쳤다라는 뜻이고요. 회동은 여러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만남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왕래는 서로 왔다 갔다 함이란 뜻이고, 배견은 절을 하고 맞이한다라는 뜻이고요. 교류, 왕래 똑같은 말이네요. 그래서 이 왕래는 개인 간에 왔다 갔다 하는 왕래를 말하고요. 교류는 집단 간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이런 것을 혹은 거래를 하거나 이런 것을 교류라고 합니다. 35번. 이 글에서 권려의 등장이 갖는 의미는 뭐예요? 자, 조선시대 조선시대가 아니고 일제강점기 여성들의 아주 처절한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는 일제강점기 남성들의 비참한 삶을 보여주는 의미고요. 그러면 권려의 등장은 일제강점기 여성들의 비참한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이 글에서 A가 갖는 효과. A는 마지막에 나온 노래였어요. 그러면 아까 이러한 노래를 소설에 삽입하면 혹은 시를 삽입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요? 어떤 상황을, 당대 상황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고, 인물의 심리, 즉 정서를 보여주는 효과가 있고, 주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것은 현진건의 고향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